Honorable Donald John Trump. Nations are still not paying what they should be paying. 먼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 이렇게 지칭하면서 한반도 외교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이 예측되는데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여러 가지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서고는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북핵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등의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우리의 외교 안보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의 전직 의원 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인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정한범 부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취임식이 열렸고 초반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행정명령들의 서명을 하고 했는데 우리 네 분께서는 첫 며칠 내가 좀 눈여겨본 대목은 이 대목이다. 이때는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떤 대목일지 우리 정호김 전 의원부터 얘기해 보시죠. 그 취임식에서요. 미국의 주요한 정치 인사보다도 소위 테크 파워라고 하죠. 그 기업인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과 함께 행정명령으로 그 틱톡 사용 금지를 일단 75일간 유예하면서 누군가가 미국에서 이거를 사면 그래서 지분의 절반을 주면은 이거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허가권을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렇죠. 이게 함의가 굉장히 큰 게요.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AI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그 대중관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반도체법 아직 잠자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시각으로 지금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 우리 문제의 어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주목하셨군요. 예. 홍익표 의원. 네, 우선 제일 주목한 것은 그 취임식 연설하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공격을 했죠.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통상적인 예우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게 아주 주목되는 거고 트럼프 스타일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우선 그 개수에 좀 깜짝 놀랐고요. 트럼프 정부에서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딥스테이트 얘기가 아마 반복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 미국식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관료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 그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또 싱크탱크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대통령 중심으로 굉장히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끌고 가는 그 정책 결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행정명령 중에서 주목되는 건 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회의사당 난입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과감하게 해서 도리어 그분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바꿔버렸죠. 범죄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우리하고도 관련돼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아마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졌던 그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 쪽의 문제에서 완전히 전환해서 파리 협약도 지금 탈퇴하겠다는 거고 화석 에너지 시대로 돌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소위 뭐랄까 레짐 체인지라고 할까요? 이 지금까지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전환점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미국 중심의 그런 전환이 순조롭게 갈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다들 주목하시는 대목이 조금씩 다르네요. 김인환 교수는. 저도 취임 연설이랑 행정 명령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요. 취임식 같은 경우에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할 때 뭐 30분 정도를 했으니까 기존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도 뭐 이렇게 길지도 않고 어느 정도 맞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히 민주당 정권이 잡았을 때보다는 좀 더 화려한 수사가 적고 대신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연설 내용에 있어서 자신감이 돋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시작을 여기 와 있는 여러 정부의 요인들 바로 말하고 나서는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돋보였고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연설 속에서 본인이 이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책 방향들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3일 동안 이제 여러 개의 그 행정 명령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확실히 보여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다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드러냈고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집행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뭐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대외 정책, 예를 들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다든지, 그다음에 세계 보건기구 탈퇴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도 역시 거기에 잘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걸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얘기를 했고요.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동안 뭐 그 성소수자 문제가 이제 많이 그 리버럴해지면서 뭐 실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성이 뭐 수십 개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처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악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이 되찾아오겠다라고 정말 이건 굉장히 국제적인 굉장한 도발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지금쯤 뭐 전 세계에 집중포화를 막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말인데 이런 이제 그 공격적인 어떤 대외 정책의 흐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국내외적인 논란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세계를 가장 긴장시켰던 게 관세 문제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그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큰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자유롭게 토론해 보죠. 네. 지금 관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세가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당장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드는 많은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근데 그게 결국은 미국 내 소비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생각해서 행정명령으로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교수님 골든 에이지, 황금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마가를 더욱더 구체화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기나 2기나 대통령의 행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든다라는 구상하에 굉장히 그 공세적인 그러니까는 파나마 운하 얘기도 나오고 그린란드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AI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뭐 에너지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 미국 넘버원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고 있고 그걸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친 언행과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이 많죠. 네,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교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 외교가 그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맹 시대의 종언이랄까? 동맹이 가능할 때에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의 적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치 체계가 함께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협소해졌어요.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한미동맹, 한일동맹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냐 일본이 도움이 되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입장에선. 미국에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뭐 깨진 않겠지만 그다지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투입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때 미국을 국제사회 경찰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새로운 용어를 붙인다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은 글로벌 그 시큐리티 컴퍼니 같아요. 보안 회사, 보안 용역 회사죠. 그러니까 돈 받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나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만한 비용을 대가를 대야 된다. 라는 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동맹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맹 we go together 그러려면 그게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If it helps 마가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가. 그러나 마가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같이 안 가라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동맹 외교의 축소 내지는 후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상 질서에 있어서는 자유무역 시대에 사실상 이 일정 정도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소위 그 WTO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WTO 그리고 여러 가지 그 FTA 시대가 황금기를 거쳐왔는데 이미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자유무역 물론 일부 미국이 유리한 거는 자유무역 할 겁니다.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미국이 별로 유리하지 않은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는 그거는 미국 중심대로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글로벌 이슈 이게 일종의 글로벌 어떤 사회문화적 이슈와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죠. 기후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은 상당 부분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후퇴할 것 같습니다. 인권 문제, 그다음에 기후환경 변화 문제,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의 글로벌 어떤 선도국가로서 미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 미국은 그때 자신의 국익에 의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리랑 직결되는 거네요. 네. 동맹 그리고 자유무역 이 문제 말이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제 저도 이 동맹 문제가 굉장히 아직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미 동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최근에 한미동맹에서 가장 핫 이슈는 사실 이제 한미일 협력이거든요. 이게 미국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항상 그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 돼도 사실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미국 쪽에서 한미일 협력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협력이 바이든 정부에서와 같은 한미일 협력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어떤 버든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어떤 이게 한미일 협력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동맹의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이 많은 역할을 하는 이런 한미일 협력에는 조금 발을 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만들어가는데 또는 한미 동맹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 언젠가쯤 제가 읽었던 어느 미국 언론에 그 트럼프 외교 2.0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좀 한번 잘 소개했던 글인데 그거에 제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첫째, less trade, 그러니까 무역이 줄어들 거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선회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fewer allies, 그러니까 그 동맹과의 관계가 과거보다는 약해질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는데 more loyalist란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외교팀이 자신의 충성파들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부터, 세 번째 얘기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외교팀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더니 정말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사람들로 지금 하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국방장관의 어떤 그런 굉장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일기 때 본인이 가졌던 어떤 실수를 한번 복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은 됐지만 정부를 잘 몰랐고 관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의제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는데 지난 여름부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I know everything, I know everybody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로열리스트를 채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미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아웃소싱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돈을 벌어가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동맹들도 미국의 그 방위 책임에 방위 그 공약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항상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할 때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동맹에 대해서 경시하는 발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혼자서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다. 적은 여기저기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동맹이 지금 미국 안보에 대해서 도와주는 컨트리뷰션, 그 기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과거와는 다르게 강하게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맹들이 기여를 한다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의 구조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의원이 얘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해요. 그렇습니다. 동맹으로 가려면 더 부담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동참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할 때 우리의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우리한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전혀 안 먹힌다는 겁니다. 워싱턴에 특히 트럼프 쪽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제가 부연을 하자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취임하면서 세 가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관세, 두 번째가 국경과 이민. 그래서 지금 국경에 뭐 1,500명의 정규군을 이미 파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AI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맹 외교 안보가 과거의 미국의 국제주의처럼 그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런 개념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충성파들로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기 때도 충성파가 많았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자신과 이견 그리고 자신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폼페이오 같은 사람을 멀리하지만 우리가 폼페이오 그 일기 때 국무장관 하면은 아부의 미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의 그 심기보자를 잘한 걸로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국방장관도 그렇고 보면은 아주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는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중 그 정책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기 때는 그래도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위 어른들이라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든다면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차원에서 이 상황을 무마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도 더 쉽지 않은 어려워졌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그 미국 국민들은 이것이 국익이다라고 판단하면 지지를 보낼 거예요. 근데 막상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안 높더라고요. 50%가 안 되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조금 이제 그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토론에 트럼프 취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일단 휴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야 트럼프의 힘이 일단 세구나라는 그 분석들이 나오던데 가장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만간 휴전 쪽으로 갈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당장 휴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으로 갔을 때 본인이 떠나야 되는 이 국내 정치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그 젤렌스키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푸틴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6.25 때 휴전을 했지만 결국은 양쪽이 협상을 해서 둘 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거기는 이스라엘이 결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마스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이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사실 국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강하게 하겠죠. 그리고 뭔가 양쪽에 압력도 놓고 어드밴티지도 주고 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을 트럼프는 매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또 왜 공약으로 천명을 했잖아요. 내가 취임하면은 그날로 여기는 이제 전쟁은 끝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관례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하고 푸틴은 대화가 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계속 푸틴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안 해? 안 하면 관세 올릴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대외 정책에 관심은 없지만 이 대외 정책에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노벨상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노벨상 받으려면 이제 북한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푸틴과는 지금 이제 관세 압박을 하는 상황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취임 연설로 다시 얘기를 잠깐 돌려보면은요. 취임 연설 맨 마지막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다음에 유니파이어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처음 생각하는 거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휴전을 가져왔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아마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아니면 종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런 거예요. 정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트럼프는 대선 승리하자마자 나 취임하는 즉시 전쟁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대선 승리 이후에는 그 트럼프의 아들이 젤렌스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미국으로부터 지원 기대하지 마라. 46일 후에 끝난다. 50일 후에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푸틴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푸틴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내가 제재를 더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정한범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이랑 너무 동의하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가 개입하겠지만은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이거를 끝내려고 할 거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뭔가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나라를 떠나서 그 뒤에 수많은 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지금 존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지원과 이런 것을 해줬는데,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리한 상태로 종전된다, 휴전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유럽, 나토 국가들로서는 자기네들의 체면이 손상되는 거고 국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에게도 계속해서 알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서로 대응하고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금석,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과 미국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그렇죠.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맞아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정말 이런 아주 굉장히 국제 정치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이제 협상 파트너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유럽 국가들일 거예요. 유럽 국가, 러시아, 맞아요. 그리고 미국 이 3자가 어떻게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뭐 아쉽게도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영토 문제, 그다음에 나토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해놓고 자기가 그 트위터에 자기 자랑을 3가지로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재밌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안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미국과 미국 시민들이 더 안전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난 그 와중에 돈 한 푼도 안 썼다. 이게 3가지 자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마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단 물론 단기간에 2, 3개월 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단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전쟁을 끝냈어. 첫 번째, 그 똑같은 로직대로 하면. 두 번째, 그래서 세계는 안정돼 있고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유럽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가스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에 또 그 포함돼 있잖아요. 그 가스 제한 철폐한 게. 그리고 세 번째, 그 와중에 나는 우크라이나에 주는 돈 끊었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자랑거리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금년 해를 넘기진 않을 거로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러시아 문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트럼프가 진짜 생각하고 있고 진짜 집중해야 될 미중 관계 문제가 꼬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가 아주 중요한 트럼프 신 외교 정책이 선세계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러시아 또 EU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역학 관계를 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로 트럼프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여태까지 말로 한 것을 해내지 못하는지 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해내지 못하더라도 마치 해낸 것처럼 지난번에 그 김정은하고 사실 판문점까지 하면 3번이나 만났잖아요.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정은과 친구가 됐고 더 이상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설레발을 친다 그러나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고요. 아무튼 그 말씀이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겠죠. 네. 근데 한 자, 가지 그다음 이제 중국과의 관계인데 뭐 대선 경선 과정 물론 1기 때도 중국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이 취임 직후에 보여준 모습은 아직은 좀 물음표예요. 시진핑과 통화도 하고 조만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미중 관계는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당초에는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어느 게 이익이냐.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이 미중 관계에서의 디커플링은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어져 왔어요. 그 속도나 폭이 그 빠르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때보다 그 속도나 폭이 그 크게 그 확대되진 않았지만 디커플링은 이루어졌고, 디커플링을 하면서 그거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란 말로 다소 속도 조절을 했을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조가 바뀐 건 아니었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우려했던 특히 그 과학기술 분야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소위 그 프렌즈 쇼링이나 또는 미국으로의 리쇼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국하고는 일정한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도 미국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할 때 미국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 중국이 그 글로벌 파워로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서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트럼프 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세부가 특히 미중 갈등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그 1기 트럼프 때하고 다른 거는 이번에는 사실 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홀로 대통령이 됐고 전혀 워싱턴 내에서의 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 생각지 못한 대통령이었는데, 이번 그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헤리티지 재단 등 그 보수 싱크탱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었고, 중국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도 상당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칠게 대하는 것보단 예리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국 문제와 관련돼서 양국 간의 비공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도리어 생각지도 못한 이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중이 갈등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선을 지키는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격화되지 않는 게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IMF에서인가요? 만약에 미중 간에 이제 그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관세가 60% 이런 관세가 만약에 정말 폭탄이죠. 그게 이루어지면 어느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가,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1번이 이제 중국이고요. 그 2번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남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홍 의원 말씀처럼 갈등 격화가 아닌 쪽으로 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말씀대로 미중 전략 경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뭐 무역 전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기술 패권 경쟁도 사실 트럼프가 이제 이니시에이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말씀대로 바이든이 4년 동안 이어받아서 더 가속 페달을 밟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트럼프는 60% 관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미중 경쟁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달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가. 아직은 적어도 아직은 뭔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아니 뭐 어떻게 보면 한쪽이 으르렁거리면서 대들었는데 뭔가 꺼내놓은 카드가 지금은 의외로 놀랍게도 별로 없습니다. 또 더더욱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10%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관세에 타겟이 된 나라는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가 돼버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가 되냐 할 때 갑자기 유럽으로 얘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중국은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진핑과 트럼프가 대화를 나눴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으며, 뭐 틱톡 얘기도 나왔고 무역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다급하긴 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중국이 겨우 5%의 경제 성장을 맞췄다, 이런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문점을 갖고 그 신뢰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되는 이 경제 제재 아니면 경제 압박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보조를 맞춰가고, 마찬가지로 시작에 정호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은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압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꺾인 인플레이션 덕분에, 하지만 과거 악몽이 있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승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온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북한까지 지금 파병돼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 그다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 갈등이 심화되느냐 마느냐, 우리랑 아주 직결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 좀 짚어봤고요. 곧바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오면
거의 폭탄성 발언을 내놨어요.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으로 번역되는 표현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뭔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내뱉은 발언일까요? 그냥 불쑥 나온 발언일까요?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애초부터 일기 때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뭐 NPT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이 있었을 다른 사안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도 똑같은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작년 SCM에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외교부에 문제 제기를 하자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추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난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핵의 군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것을 통제하느냐로 지금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딜레마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그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근데 그러려면 비핵화라고 문턱을 높여놓으면 해결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기대치를 확 낮춘 거 아니냐 일단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되면 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북한으로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핵보유국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도 바꿨고 그래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북미 대화하려면. 두 번째, 북한의 경험은 소위 그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 약속이 파기됐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의 합의가 부시 정부에서 백지가 됐던 거고 심지어 우리 한국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약속이 아니라 워싱턴의 약속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까지 합의한 안을 약속을 갖고 와라.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MB는 어찌됐든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에 미국은 빅딜을 원했고 북한은 스몰딜을 원했는데 저는 이번에 입장이 바뀔 거로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북한이 이번에 빅딜. 왜냐하면 트럼프 MB가 4년이기 때문에 스몰딜을 해가지고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하지 못할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뭐 그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핵 문제를 통제하거나 동결한다고 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의 초입 단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북미 국교 정상화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스몰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빅딜을 원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큰 허들을 낮춘 거죠. 장애물을.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그러니까 사실 핵보유국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뉘앙스를 비추면서 해서 북한에게 상당히 큰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입장과 의견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비마다 기만과 그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사실로 국제사회를 경악한 측은 미국은 아니에요. 북한이었어요. 아니요, 예를 든다면 제가 오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오해가 있어서 북한이 볼 때 그런 거지. 북한이 약속을 지켰는데 미국이 어겼다가 아니라 북한이 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노이에서도 그 스몰 딜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서로 약속하고 갔는데 북한이 숨기고 있는 사실을 미국이 제기함으로써 북한이 당혹해하고 그것 때문에 딜이 깨지고 그냥 기차를 타고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각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도 빅딜을 하더라도 다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동결을 하되 시설을 동결하라고 하지 않고 일단 만든 핵폭탄부터 내놓으라고 하자.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왔었던 건 사실이고요. 트럼프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도 이제 싱크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클리어 파워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동결이라든지 스몰 딜로 나갈 때 한국에게는 어떤 카드를 줄 수 있는가까지 얘기했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초당적으로 결국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 이전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할지 우리 나름대로의 레버리지를 지금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그동안 한미의 가장 원칙이었는데 그게 깨진다면 그러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북한 핵 문제도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핵이 남한에도 위협이고 일본에도 위협이고 미국에게도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지. 미국인이 안전한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CBM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까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막음으로써 북한 핵이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막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 말씀하신 것들이 저는 다 맥이 같다고 보고요. 결국 이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비핵화 아닙니까? 예, 우리는 비핵화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 그 군축이라고 하는 건 저희하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하고 이거 합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 스몰 딜로 간다고 너무 그렇게 빨리 우리가 예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몰 딜로 가려면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ICBM을 포기받는다 하나, 그리고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뭐 관계 정상한다든지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그래 너희 핵국가니까 이제 그래 다음부터는 비핵화 얘기 안 하고 핵군축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가서 그래서 미국이 안전해졌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부터 벌써 반대하고 나설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그럼 북한 핵 독재자를 상대로 지금 저 협상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 보고 이거 받아들이라는 것이냐. 당신 지금까지 미국을 뭐 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는 그게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일기 내내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는 또 다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 핵딜이었거든요. 핵거래 핵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한을 그렇게 핵 국가로 만약에 용인을 했다 치고 스몰 딜로 만족을 했다 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근거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고, 소위 말하는 NPT 체제 자체가 이제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미국의 안전을 보장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안보를 지켜왔던 질서 축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이거 국내적으로 설득하기 힘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한미일 동맹의 기본 원칙에서 미국 혼자만 안전하고 한국, 일본은 북한 핵의 위협에 그냥 놔둬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일본 외교관들을 만났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건 뭐 반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제 관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뭉쳐서 트럼프에 대항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을 정도니까 사실 일본도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부 정호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자기가 성과가 없어도 성과가 있다고 그냥 우길 거거든요. 그냥 내가 김정은 만났고 김정은이랑 나랑 뭐 이렇게 앞으로 잘 지내기로 했고 뭐 가능하면 서로 공격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 말잔치로 모든 것을 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스몰 딜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스몰 딜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 거기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노이 때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스몰 딜 하려고 왔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예측을 너무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의용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판은 깔려 있었고 그래서 서로 왔는데 패를 열어보니
서로 완전히 다르더라. 결국은 배운 거는 미국도 알게 된 거는 북한 너희는 결코 비핵화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고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하면서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신과 앙금만 가지고 이제 판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가끔씩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나의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진정성이라고는 거의 없고 상황 관리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잠깐만요. 정 교수님 표현을 받아가지고 스몰 딜적 접근을 일단 시작하려고 만약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가장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마 4월 말 5월 초 이쯤이 될 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외교정책 점검하고 등등 하고 나면 우리 여름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통령을 아무리 트럼프가 빨리 만나준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게 언제쯤 될 것인가 여름 거의 말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초당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서 들어준다면 그럼 반대급부로 뭐 내놔 이럴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국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핵화가 우리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다가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조금 부연하자면은 트럼프가 마치 또 김정은 만나갖고 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기 때 그 맥메스터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북한 열병식 할 때 공격해버리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관성 있게 딜 메이킹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몰 딜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일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핵 능력 그 잠재력과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때문에 그렇게 자제를 해왔었는데 미국 당신들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럼 첫 단계로 그 NPT상의 모든 그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불가항의 권리가 바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예요. 근데 우리를 의심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풀고 그다음에 지금 그 바이든 때 했던 NCG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뭘 내놓을지. 왜냐하면 저 성정상 보면은 그냥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게 되면 그냥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국내 정치가 어지럽지만 정신줄마저 놓은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및 그 재처리라고 하는 것은 핵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만 NPT상의 평화적 원자력의 이용으로 그런데 그걸 거쳐야 이제 또 핵무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지원다는 차원. 이런 카드에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저보다 이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게 이 핵문제와 무관하게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 그 발전소 핵에너지 상황을 보면 마치 이거를 그 북한 핵 문제하고 연계시켜 버리면 진짜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비관적이라고 좀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북미 협상이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트럼프의 생각보다 북한이 할 생각이 없어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남북 관계도 틀어지면서 북한의 발전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국가 미래 전략.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워싱턴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과 협력해서 자신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포기한 겁니다. 워싱턴을 거치지 않겠다. 그리고 서울과도 협의할 생각이 없다. 그게 두 개의 국가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북한이 운 좋게 파트너를 만난 게 러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아까 제가 이 핵 보유국이라는 허들은 낮췄지만
두 가지 조건 얘기 더 있잖아요. 그런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를 설득하기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할 필요는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것 속에 네. 북한의 핵을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미국이 용인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하겠다라는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두 개의 축이 달러 시스템하고 NPT 체제인데 만약에 한국의 핵을 그렇게 해서 허용한다면 이후에 모든 나라가 세계가 핵을 갖는 것을 미국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요. 그럼 여당 의원들께서 또 관계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미국 허가를 받아와라. 그러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기간 중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 안보를 지원하는 브레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되면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핵무장의 그린라이트를 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미국의 내부에서 물론 그걸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이 절대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그린라이트를 켜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레버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보수 정당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핵무장 소리를 하면 앵커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 변경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트럼프한테 우리가 그 트럼프를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뭐 경제적인 것도 뭐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조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친해져야 될 또 계기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손을 잡아서 아주 중국이 못마땅해가지고 지금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걸 하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걸 공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이걸 갖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하겠습니까? 적당히 뭉치면서 그런 카드를 쥐고 있어야만 우리도 언제고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면은 마치 또 그 일본이 6개월 된 태아처럼 핵 잠재력을 갖고 있듯이 그걸 안 하면은 한미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NPT 체제와 관련된 부분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뭐 지금 2025년의 상황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진작에 폐기됐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쭉 이어오던 미사일 사거리나 뭐 이런 중량의 문제들을 탄도 중량의 문제들을 일거에 이제 우리가 해소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력을 모아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건 뭐 그 북핵의 문제든 아니든 간에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체면과도 관련되니까. 그러나 이제 NPT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사실 여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정말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NCG 얻어냈을 때요. 2년 전에 우리는 이제 NCG를 얻어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안보의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저는 미국 언론에서 뭐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거기서 나왔던 공통된 논조가 뭐냐면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웠다.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 사이에서 북한이 핵에 고도화되고 있네.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핵무장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협상 카드가 생긴 거거든요. 자, 트럼프의 이 핵 보유국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여야 간의 한미 원자력 협정 폐기 정도는 공동 대응 카드로 모색해서 내놓을 수 있겠다. 1단계로 말이죠.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지는 또 미국이 하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5초만 말씀드리면 정 교수님만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는 포괄적 동의라는 시스템 하에서 플루토늄,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가능하고 농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다 하고 있죠. 우리 일본 수준을 해달라는 게 그렇죠. 일관되게 그건 그 민주당에서도 맞습니다.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 꼭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만 일기 때 갑자기 5배 올려달라고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정도의 요구가 다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만 짧게 한두 마디 좀 듣고 정리해 볼까요? 지금 9배 올려달라 그러고요. 그거 안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딜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딜 메이커를 상대할 때는 우리도 딜 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맞바꿀 수 있는 카드를 찾아보면 있다고 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조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조선, 드렸잖아요. 예. 그거 아니라도 박박 긁어보면 우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을 꼭 집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니까 그런 등등의 카드. 뭐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 조선산업을 내준다 이러면 우리 뭘 아니요, 그런 그런 뜻은 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거예요. 트럼프의 협상 의제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렇다고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뺄 수 없어요. 우리로서 시간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매달리지 말고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 논의하자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우리가 이게 너무 시급하고 애걸복걸하는 순간 우리가 정말 핵심 산업을 내주고 핵심 이익을 내줘야 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하게 트럼프의 시간은 4년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협상을 맞습니다. 질질 끄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원래 취지는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렇고 과거에 금기시했던 단어들을 스스럼 없이 이제 내뱉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중국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의 상당 부분을 이미 중국 쪽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공식화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낸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는데 미국이 필요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협상을 단순히 금액을 얼마 올려주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혹시라도 우리 주한미군의 목적을 중국 견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동의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수님, 아니 저기 주한미군 기지가 주로 어디 있는지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한국뿐이 아니고 중국도 당연히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평택이 있는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으로 꼽으라면 평택이 될 텐데 거기에 지금 뭐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가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군산 쪽에 F-16 기지들이 있죠. 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주한미군 그다음에 한국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미국 스스로도 경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정말 동의하는 게 뭐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담담하게 보고 100억 달러를 불렀구나. 하지만은 그럼 무조건 그것보다 낫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략적 가치, 우리가 그리고 다른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트럼프에게도 점점 더 그게 얘기해야 이제 될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그리고 너무 미국이 뭐라고 할 때 너무 빨리 반응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트럼프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9만 7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등 영토 확장을 위해선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동맹이나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책, 중국, 한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등을 폐기하고 이민정책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균형과 마약 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길 희망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긴장을 높여가던 미중 관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한국은 정상외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상 간 외교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역할이 제한적인 최상목 권한대행 사이에서 굵직한 의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중립감성어 전망과 부정감성어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는 물론 캐나다를 미국으로 편입하자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돈로 독트린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신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하되 영토 확장이란 팽창주의를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동맹에서도 또 자유무역에서도 북한 핵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와 또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의연하게 우리가 또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봤는데 혹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대목 중에 좀 빼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김 교수님 혹시 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그럼 우리 외교의 지금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 됐잖아요. 현재 우리의 대응.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대응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등장으로 예상했지만 등장하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한미 동맹의 안정성의 리스크가 높아진 게 맞고 또 사실 우리 현재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외교의 그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트럼프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할까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여기서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까 특히 그런 어떻게 높아지는 그 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주력 부서인 외교부를 어떻게 우리가 힘을 주고 더 영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정 교수님 혹시 빼놓은 게 있어요? 예,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사실 트럼프는 협상가거든요. 앞서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방위비를 10배를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사실 비현실적인 숫자들이거든요. 블러핑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라 이런 말들도 사실은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뭐 전략들이 필요한 것인데 불가능한 정책들을 던져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보다는 덜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정치권을 보면 내가 트럼프랑 더 친해 막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게 실속이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 실속 없이 내가 더 트럼프랑 친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가서 어떻게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트럼프가 노리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한테 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뭐 저쪽이 지금 애가 달았구나. 내가 알겠어요. 협상에서 유리하겠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이런 인피리어한 이런 입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우리 뭐 빼놓은 게 있다. 적어도 트럼프의 머릿속에 주한미군 김정은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그 화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그 대한반도 정책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하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의 핵심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그 부단한 소통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과 네트워킹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또 역설적이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 결정 행태를 보면은 톱다운이라서. 시스템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인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을 말씀드렸지만 뭐 상무부라든지 규제 효율부라고 합니까? 예.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소위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이해를 어떤 식으로 관철시킬지에 대한 굉장히 총합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렇죠. 시점이에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무선에서는 계속 하고 있겠죠. 하고 있기를 또 바라고요. 그래야죠. 또 빼놓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꼭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준비 상황과 네. 역량이 문제다라는 물론이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뭐 그냥 뭐 꼭 그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대학 그 학력고사 시험이 어려워지면 수능고시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지 특정한 학생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그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한미 관계 또는 글로벌 사회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문제가 된 건 우리의 리더십이 매우 약화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를 극복하려면 뭔가 우리 서울에서 통합된 합의된 정책 어젠다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걸 갖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우리 정 교수님도 30초 정도씩 짧게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예, 앞서 이제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결국 그 트럼프 시대에는 이 협상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저쪽을 먼저 봐야 되고요. 우리가 겉으로 뭐 이게 우리가 트럼프 쪽에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전략을 만들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여와 야가 어떻게 보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지금 국내적으로는 좀 뭔가 분열돼 있고 하지만은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준비를 할 때 우리의 동력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변화하는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홍 의원님. 예.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4년입니다. 재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아젠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게 그 한국 사회를 흔들 만한 그런 큰 충격이 오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 의원님. 지금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은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트럼프를 상대해야 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참 역량이 많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대목과 연결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외교 다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럴수록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EU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더 돈독히 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조치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카드도 쥐어야 되고요. 지금 너무나 꽉 막혀 있는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풀어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